그리고 일기 신도시도 네. 말이 많더라고요. 네. 뭐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뭐 위험하다는 의견도 많고 네. 그래도 이제 정보를 믿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기 신도시가 아마 어느 정도 개발은 시작은 할 거예요.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재초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하고 맞물려 있다고 이게. 개발이익이 생기면은 결국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부담금으로. 다만 이제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이 부담금을 그 시설 이런 SOC 있잖아요. 뭐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 금리가 낮아지면은 많이 시동을 걸 겁니다. 시동을 거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이 용적률이 낮은데 땅값이 비싼 데는 조금은 수지를 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169에서 226% 사이에 있어요. 226%. 일산이 169%고 분당이 184, 뭐 삼본이나 중동, 평촌 이런 데는 200%가 좀 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또 특별법도 있으니까 아마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을 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겁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는 뭐에 결정이 된다? 예, 제초한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은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이 본질을 깨뚫어야 돼요. 이 녹물 나온다고 이게 재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재테크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이게 개발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일 수도 있지만 개발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수익률 곡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출발은 하겠죠.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출발은 하지만 그 끝에까지 과연 도달하기까지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과정이 있다. 산적한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것도 최근에 화두잖아요. 네,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일기 신도시 지역을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될까요? 일기 신도시가 장점이 뭐냐면은요. 계획도시잖아요. 예, 계획도시예요. 우선 이제 서울에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강남은 집값이 비싸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싸죠.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계획도시냐 계획도시가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그게 계획도시는 이제 뭐 도로도 뭐 내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딱딱 갖춰 있으니까 살기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자연도시는 계획도시의 반대가 이제 자연도시잖아요. 자연도시 같은 건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길도 조그맣죠. 옛날에 가마나 지게만 다니고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불도저 이런 게 없으니까 산도 그대로, 구름 그대로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 현대적인 개념을 보면 살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오르고, 계획도시는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에서 부족하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획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시들이, 사회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어진 지 보통 어떤 도시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일기 신도시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뭐 병원, 은행, 학원,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원들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학원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낡은 아파트라는 거죠. 낡은 아파트, 30년 지난 다 낡은 아파트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지면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똑같은데, 그래서 뭐 분당이나 일산의 평촌 지금 다 똑같은데 아파트들이 다 새 아파트야. 그러면 지금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좀 투자 측면이나 또는 실거주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재건축 방식이 그러면 그게
너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나 보다. 그거는 사실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게 좋죠. 기대 수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는 이제 자기 하려는 걸 이렇게 좀 쇼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장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보면은 정부에서 하려는 게 정말 되면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가격,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특히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일기 신도시 투자를 고려해봐도 될까요? 첫 질문부터가 네.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사실 투자를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만 믿고 들어가는 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진행자님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미지들 뭐 어떤 게 있나요? 일기 신도시 위치 자체가 이제 뭐 강남권과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도 뭐 약간 나름대로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하니까 그냥 재건축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거네요. 그쵸. 근데 아까 말한 강남에서 가까운 곳은 분당, 평촌 이런 데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쵸. 일기 신도시가 우리 5대 신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90년도에 입주한 단지를 보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분당, 평촌도 있겠지만 일산, 중동, 삼본 이렇게 5개거든요. 그러면 아까 강남에서 가깝다는 거는 분당, 맞아요. 평촌인데 나머지는 생각 안 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고 통틀어서 말하지만 입지도 그렇고 사실 현황들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거죠. 근데 이걸 퉁쳐서 일기 신도시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 강남 투자해도 될까요? 강북 투자해도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물론 강남, 강북 다 서울 좋죠. 근데 이제 경기권 내에서도 사실 경기권만 넘어가는 순간 지리적인 차이들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퉁쳐서 일기 신도시 좋은가요? 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일기 신도시 입지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애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왜 등장했을까요? 글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잘 됐었으면 등장을 할 아니겠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없었으면 재건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었다라는 걸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최대 500%까지 상향시켜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통합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다양한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기 신도시 자체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재건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건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인센티브 잘 주면 그냥 쭉쭉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법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무작정 주는 건 없습니다. 다 모든 거는 상식선에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00%까지 준다라고 했는데 아예 감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기준점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일기 신도시 현황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용적률이 보통 200% 전후합니다. 그런데 법적 상한이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법적 상한이 300%거든요. 근데 이 300을 다 찾아 먹지도 못해요. 각 시도 조례상 우리가 250까지를 하도록 돼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허들이 있다 보니 사실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나오고 조합원들 돈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안 되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 재건축할 수가 없어 라는 게 일단 출발점이었는데, 이걸 타개하고자 만든 게 이번 법이에요.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가 애초에 용적률이 200% 전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기 신도시 다 합치면 원래 계획 세대 수는 29만 세대인데 그 이후로도 조금씩 늘어서 약 3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수는 한 100만 인구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 산술 평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용적률 200% 하던 게 500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도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죠. 200만 인구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경부고속도로 맨날 막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겠네요, 진짜. 뭐 정신없다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옥이 열리겠죠. 교통지옥이 열릴 건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해가지고 뭐 한다 해도 이걸 왕복 40차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지하 뭐 4개층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체계적으로 갔었을 때 실제로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총선 앞두고서 국회 통과되긴 했어요. 법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역세권 중심적으로 줄 가능성이 법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비역세권인 단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다 받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 차 끌고 나오겠죠. 맞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다 보니 도시계획 측면에서 역세권 인근만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비역세권인 단지들은 인센티브를 주긴 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0%를 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역세권에 투자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자님께서 뭐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역세권이면 너무 좋은데 비역세권이야. 근데 쟤네는 역세권이라고 용적 인센티브 500% 주겠대. 너는 비역세권이니까 인센티브 없어.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역차별이고. 뭐. 그쵸.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나는 왜 우리는 안 주고 왜 쟤네만 주지? 약간 뭐 대한민국 특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나한테 혜택을 주면 너무 좋지만 나한테 안 주는 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나는 안 주면 쟤만 준다? 못 참죠. 못 참죠. 네. 그리고 그 평촌 역세권에 있는 모 단지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살고 있다든가 큰일 나죠. 그러면. 아니면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에 한 명이 살고 있다든가 그 사람이 90년도에 최초 분양받아서 거기서 30년 동안 살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씨 쟤네는 주면서 우리는 안 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법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막상 뚜껑을 까고 오면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역세권만 인센티브 주고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유 너 잘 되세요 짝짝짝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야 쟤네를 역세권만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니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쟤네들만 과도한 특혜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인센티브라는 거를 법에서 막고 있었던 그러니까 법적 상한보다 초과해서 준다라는 거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공익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법안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기부 체납에 대한 사항. 대표적으로 땅을 기부 체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인구만 곱하기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 인프라들이 다 미어 터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보다 확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기금 아니면 뭐 건축에 대한 조달 내용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인센티브를 받는 역세권 입장에서도
순순히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재건축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제 전 정권에서 규제가 워낙 심했다라고 보지만 약간 풀어주겠다라고 발표한 공공재개발이 2020년도 5.6 부동산 대책에서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이 튀어나왔는데, 이 공공재건축 내용을 보다 보면 익숙한 내용들 다 있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주겠다, 초고층 허용해 주겠다, 인허가 빠르게 해주겠다, 기금도 조달해 주겠다, 각종 사항들이 있는데 왜 다 망했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가져갑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합당해 보이죠. 원래 내 용적률이 400이었는데, 원래 내 용적률이 200이었는데 이거를 500까지 올려줘요? 그럼 300%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거의 절반 150% 가져갈게. 나머지 50%는 너네 거잖아.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합당할 것 같지만, 분양가 상한제 그대로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고, 그 기부 체납한 것들도, 임대주택도 이게 분양 수입이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보다 보면 이게 LH나 SH에서 원가 인정도 잘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 이거 역시도 기부 체납의 성격이다 보니까 뭐 차 떼고 포 떼고 이거 무슨 세입자만 엄청 많아지고 내 토지 면적은 줄어들고 했더니 막상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도 않고 이럴 바에는 하지 말자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역시도 과연 이 특별법이 전 잘 작동하기를 희망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고 돌아서 근본적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로 맨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투자를 할 곳이고 안 할 곳이 있다가 정답인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맹신하고서 투자한다? 그거는 금물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없어도 이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곳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긴다는 거는 한 가지의 옵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이면 취하면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불이익이 더 큰 것 같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아니면 애초에 못 갈 곳들, 왜냐면 일기 신도시라고 했었을 때 사업성이 안 좋은 곳들이 많지만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곳들은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재건축이 안 될 곳들인 거고, 그런데 사업성 괜찮은 곳들은 특별법 아니라 우린 갈 수 있는 곳들은 더 좋아지냐 아니면 아쉬운 대로 그냥 하느냐의 선택지에서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곳들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역적으로 보면 당연하겠지만 분당은 바로 옆에 판교 집값이 비싸잖아요. 판교 집값이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분담금을 납부를 할 때 사실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하면 1인당 최소 4억에서 5억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4, 5억도 지금 기준에서 이제 재건축들 얘기 나오는 거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추진해가지고 착공까지 가려면 기본 10년은 깔고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도래할 거란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인당 5억에서 많으면 6억 정도도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당은 그래도 설령 5억을 내도 옆에 신축 아파트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도 합시다 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다른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런데 뭐 평촌만 하더라도 분당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할 가능성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 일산, 중동, 삼본 이런 지역들은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여기 지역들이 다 사업성이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사업성 좋은 곳들은 잘 추진될 가능성들이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곳들은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엄청 복잡하네요. 이해관계들이.